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 저와 함께 책을 좀 읽으셔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공산당 선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들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텍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외국 서적, 특히 전문 서적을 번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 서적들이 참 읽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문성이 강할수록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 국어의 구사 실력, 이게 또 완벽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다 갖추어서 책을 번역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들 중에서 이게 도저히 말이 되질 않는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 이제 이걸 함께 읽어나가는 게 그래서도 더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공산당 선언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이제 프리페이스,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이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좀 설명을 했죠. 앞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언 서문은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중에서도 몇 줄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이런 이제 글인데, 본 내용에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요 이제 첫 대목,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러한 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두 개로 집약해 놓은 요 두 부분이 초점인데요. 첫머리와 그 두 개의 집약된 선언을 하는 이유,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공산당 선언이 나올 당시에 유럽의 상황,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섞어서 오늘 이 공산당 선언 서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얘기는 뭐 이제 지난번 소개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들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글을 지어서 내놓게 되는 당시 유럽의 이제 정치적, 사회적 배경, 그 배경과,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선언을 내놓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을 집약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같이 음미를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 메테르니히라든지 기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유럽 사회를 이끌었던, 한 사람은 이제 프랑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이쪽에 재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로서 부르주아 체제, 이 지배 체제를 상징하는 이름들이니까 잠깐 참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유럽의 18세기 말, 여기서부터 19세기까지, 여기는 굉장히 어지러운 사건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18세기 말 1760년으로 대개 이제 경제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산업혁명의 물결이 프랑스로, 독일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독일은 1760년부터 한 100년 후,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이제 그 봉건 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로마의 소위 고전 고대적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로부터, 그래 봉건 왕조가 이제 전개된 게 한 100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봉건 왕조가 무너지면서
다시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는데 계몽주의 사상들이 퍼지고 이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면서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전 유럽을 덮게 됩니다. 산업체제의 변화, 또 이 사상체계의 변화, 신앙체계의 변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제 혁명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을 했다가 다시 반동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혁명을 하고 이러는 이제 어지러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명멸하게 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되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1789년에 있었는데요. 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야 된다 할까요? 미국에서 사실은 먼저 있었지만 미국의 영향이 이제 유럽까지 들어와서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봉건 체제가 이제 붕괴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봉건 체제를 바치고 있었던 왕권 신설, 왕이 모든 하늘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던 사고가 급격하게 깨지면서 이 왕권 신설에 대항하는 이제 천부인권론, 이것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천부인권론을 기초로 한 사회계약론, 왕이 혼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인 이제 국민들끼리 그리고 권력을 그 속에서 이제 만들어낸 세력들하고 사회적 계약이 일어나서 그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거다라는 이제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퍼져 나갈 때죠. 이렇게 이제 사상이나 체제가 변화할 때 세상은 항상 어지럽게 마련입니다.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틈타서 부패도 아주 엄청나게 심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지요. 유럽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라크스 바베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이제 음모, 바베프의 음모라고 이제 사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극단적으로 부패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의 질서가 붕괴 상태로 가면서 극단적인 아노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가 계속적으로 어지러우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결국은 새로운 가치관, 정리된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주의 질서가 생기기 전에 태초의 혼돈, 케이오스로부터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들이 생겨나고 성단이 생겨나고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근데 하루아침에 정리돼서 딱 세상에 이렇게 던져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맨 처음에 아주 질서를 잡기 어렵고 논리적 줄기를 세우기도 어렵고 이러한 백가쟁명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유명했던 것으로 예를 들면 엔티엔 까베라고 하는 이제 급진공화주의자가 등장을 하는데 1830년대 이때는 유럽 전역에서 거의 전역에서 평등주의라는 말, 이런 말은 사실상 국가에서 금하는 그런 용어로 평등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어에 해당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평등주의라는 말, 평등주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대체물, 그 모습으로서 공산주의라는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공산주의는 오늘날의 지구상에서 보는 이 공산체제 이거와 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거기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그런 결합, 그런 양해, 그런 화해적인 사회,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가 쓴 책이 이제 이카리아 여행기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적으로 풍요로운 아주 첨단의 나라, 이런 걸 이제 묘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에티엔 까베 같은 이제 그런 점진주의적인 그 공산주의, 평화적 공산주의, 이런 것에 대항을 해서 그거 언제 그런 사회를 만드냐? 그건 그림 같은 얘기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 아니냐 해서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폭력파라고 이제 분류됐던 데자미라든지 피오 같은 이런 이제 강성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최초의 공산주의 연회라는 것을 주최를 합니다. 이거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 당시에 파리에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 세력하고 결합을 하면서 사회를 전복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렇게 강성화한 공산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자 비밀협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협회 회원이었던 이제 다르메스 같은 인물들은 국왕을 아주 그냥 암살을 해서 조기에 왕권을 전복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초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논의는 어떤 모델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혁명적인 공화주의 전통이 부활하는 형태, 로마에서부터 공화주의라고 하는 형태, 정치 형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죠. 왕이나 황제가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모여서 공화적으로 이제 의논을 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전통을 부활시키는 쪽에서 초기의 공산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논의를 지배하는 사상은 당연하게도 평등이라는 대의가 이제 기초가 되게 되고,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주의적 사고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유재산에 대한 이제 공격. 이것이 이제 초기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른 이제 맥을 가진 한쪽의 사상 그룹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1830년에서 이제 1840년대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제 사상가들, 그들이 이제 오원이라든지 푸리에, 푸르동, 생시몽 뭐 이런 이제 사회주의론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비교적 약했지요. 그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과학에 의한 조화로운 사회의 출현, 이쪽을 이제 모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기 공산주의가 이제 앞세웠던 평등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결사와 협동, 합의를 위한 이제 모임과 협동, 이것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사회, 이런 모습을 지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파업을 이끌었던 노동의 불평분자들, 이들이 이제 함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왕정에 맞서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입장을 갖게 되다가 보니까 셋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부르주아 정치 세력을 이제 공격하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형성시키자는 이러한 논의 중심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들이 이제 결합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점점 유럽 사회에서 강성의 부르주아와 왕정에 대항하는 강성의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혼란했느냐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면 독일의 이제 공산주의에 관한 이제 책을 저술해서 유명한 윌헬름 바이틀링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체포되고 투옥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을 맡았던 치안 판사 블룬칠리라는 사람의 이제 증언이 존재하는데요. 이 바이틀링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도시 빈민들에게 절도, 무질서, 공포 이런 것들을 조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범죄적이며 무서운 행동을 취해야만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이제 유령의 공포 같은 이러한 공포가 실제했다라는 증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1840년대에 독일에서 발간된 자유주의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국가사전이라는 이름의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보면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온통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는 이미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가 두려움을 불어넣기 위해 이용하는 위협적인 유령이 되었다. 공산주의를 유령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그 배경으로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얘기했던 그 분위기는 이렇게 유럽 전역에 특히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했던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표출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진정한 공산당 선언으로 이 공산주의 유령이라는 이런 동화에 맞설 호기가 왔다라고 이제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글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할 당위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 결국 이제 공산주의는 이미 유령도 동화도 아닌 유럽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문헌은 다양한 국적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서 이제 의인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요. The League of Just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만은 런던에 모여서 다음의 선언을 기초하고 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덴마크어로 발간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는 독일어로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막스와 엥겔스의 입장은 그런데 이제 추후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당 선언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성경책 같이 일자 일구를 이제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뭐 절대 진리에 관한 책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읽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적지 않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결코 경전도 종교적 서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사상가들의 사상적 선언인 거지요. 다만 논리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정리를 해서 발표한 사상적 선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구 불변할 수도 없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 뒤에도 입장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72년에 공산당 선언 독일어판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서문을 다시 쓰면서 이 강령의 몇몇 세부 사항은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미 이 선언에 꼬민이 특히 한 가지 증명한 것이 있으니 꼬민이란 파리 혁명 당시에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던 이제 공산당 조직에 의한 도시 지배 조직이었죠. 꼬민이 특히 한 가지 증명한 것이 있으니
곧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성의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휘두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계급이 국가기구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휘두른다는 거,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파리꼬민에서 우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경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또한 여러 반정부 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도,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 이제 파트 3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에 관해서 설명한 이제 다른 정파들의 이 설명을 이 공산당 선언이 전부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언급한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옳지만 실천적으로는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이 자명하다. 우리들이 여기에다 박아놓은 이 언어, 이것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밝혀둔 그런 글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인트로덕션에서도 이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책도 아니고 꾸란도 아닙니다. 불경도 아니고 한 사상가들이 그 시대의 환경을 반영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스스로 비판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제 챕터 1, 어떻게 해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